야들은 유목민족이다 보니까 먹는 거 고기류를 많이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키가 얼마나 큰가 하면 전 세계에서 키가 가장 커요. 얼마나 큰가 하면 남자의 평균 키는 1m 90, 여자의 평균 키는 1m 80. 키가 큰 게 좋습니까? 작은 게 좋습니까? 잘 아시네. 작은 게 좋아요. 얼마나 작은 게 가장 좋으냐? 1m 50이 가장 좋습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1800년대까지 인류의 평균 키는 1m 50 내외였어요. 그 키가 가장 살기가 좋습니다. 왜? 그 키가 그 정도면은 집도 작아도 되고 자동차도 작아도 다 작아도 돼. 1m 90 되면요, 침대도 커야 되고 집도 커야 되고 자동차도 커야 되고, 그게 돈 많이 들어가는데 그게 뭐가 좋아요? 그죠? 그래서 이 키 크면 못 씁니다. 이 키가 이렇게 커, 이렇게 싫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집트 문명이 드디어 발생을 해가지고 그 사막에 건조화의 도전을 받아가지고 나일강을 개발함으로써 이집트 문명이 발생이 됐습니다. 발생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문명을 성장해야 되는데, 이 성장의 기준이 뭔가 하는 문제요. 성장은 대체로 우리는 나라가 커지면은 성장했다라 보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남북 통일되고 중국 만주까지 잡아먹고 중국까지 잡아먹었다. 그럼 뭐요? 우리나라가 성장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성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요, 군국 정책, 군대를 강하게 하는 정책을 써야 돼요. 군대를 강하게 하는 정책, 나라 중에 어떤 나라가 있었는가 하면요, 중국의 진나라라는 나라가 있어요. 진나라. 진시황 아시죠? 진시황이 굉장히 강한 나라였잖아요. 그죠? 최고로 강한 나라가 돼가지고 중국 최초로 통일국가가 됩니다. 그럴 때 중국이 어떻게 강한 나라가 되느냐? 그거는요, 귀족이든 노예든 평민이든 적국의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이느냐에 따라 가지고 계급이 결정돼 버려요. 그러면은 진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나라 사람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 죽이는 귀신이 돼버린 거예요. 진시황의 진나라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통일했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가 문명국가입니까? 야만국가입니까? 그 야만국가요. 나라가 커진다 하는 의미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이 한국 잡아먹고 중국 잡아먹을 때 그게 사람을 얼마나 많이 괴롭히고 얼마나 많이 죽이는데, 그래야 나라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커진다는 것은요, 절대로 문명 성장의 기준이 못 됩니다. 또 하나, 그 다음에 기술 계통. 기술이 좋으면은 문명 국가가 되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게 하면 전번에 한번 토인비 역사연구가 할 때 얘기했었는데, 여기 구멍가게고 요새는 구멍가게 다 없어져 버렸죠. 없어지면서 뭐로 바뀌었어요? 대기업의 마트로 바뀌었습니다. 마트로 바뀌면은 여기 기술이 좋아요. 그죠? 탁 밀어넣으면 재고가 몇 개 있고 이거 언제서 몇 개 사더라 다 결정된다고 이게. 근데 문제는 그렇게 마트화 시켰을 때 구멍가게 주인들, 이 구멍가게 주인들은 직장을 잃어버리죠. 직장을 잃어버리면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면요, 마트에 월 88만 원짜리 알바로 들어가야 돼. 88만 원짜리 알바가 행복한 거냐, 구멍가게 주인이 행복한 거냐, 이 문제입니다. 기술이 발전한 게 뭐가 더 행복하겠어요? 구멍가게도 행복한 거요. 그래서 기술의 발전은 절대로 문명의 성장의 기준이 못 됩니다. 근데 그런 문명은 어떻게 성장했나 안 했나를 볼 수 있느냐? 그것은 이 문명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을 창조적 소수자라 그래요. 창조적 소수자를 닮으려고 하는 노력, 그걸 영성화라 그럽니다. 영성화. 그래서 창조적 소수자는 요번은 예수인데 모든 사람이 예수를 닮으려고 노력을 할 때, 그때 그게 문명의 성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넘어가고 이집트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문명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게 창조적 소수자가 일반 대중을 끌어당기는 힘이 강하고, 일반 대중은 창조적 소수를 잘 밀어줄 때, 그럴 때 그걸 문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집트는 어떠냐? 이집트 한번 볼까요? 이집트는 여기 처음에 나일강을 개발할 때 이집트의 파라오들은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노력을 해서 일반 대중이 팍 밀어줬습니다. 밀어줘서 나일강 개발이 완료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파라오의 창조적 소수자인 파라오의 힘이 강력하고 일반 백성이 열심히 밀어주는 바람에 드디어 이집트 문명이 성장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성장은 다 끝났어요. 그 성장을 해가지고 돈이 엄청나게 모였습니다. 자, 엄청나게 모였는데 파라오들은 이 엄청난 돈을 어디에 쓸까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쓸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 성장 됐죠? 자, 어디에 쓰는가 하는 문제인데 이거는 뭐하고? 결정을 할 때 제우스로 할까? 프로메테우스 신으로 할까? 이 두 신 중에 결정을 해줘야 돼. 여러분들은 제우스가 좋을 것 같아요? 프로메테우스가 좋을 것 같아요? 제우스란 신은 바람둥이 신이요. 바람둥이 신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 인간들을 억압하는 신이 제우스 신입니다. 그래서 이 제우스가 인간을 억압하니까 프로메테우스 인간 억압하니까 인간하고 동물하고 갖다 싸움 붙이면요, 동물이 제일 약하게 돼가지고 항상 동물한테 잡아먹혀요. 잡아먹히는 걸 이제 프로메테우스라는 신이 가만 보니까 되게 불쌍하거든. 불쌍하니까 하늘에 있는 불을 훔쳐다가 인간한테 준 거예요. 제우스는 절대 주지 말라는데 인간한테 줘버립니다. 그래서 인간은 불을 사용하게 되면서 동물을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래서 이집트 사는 사람들은 현재 돈이 엄청나게 많은데 제우스처럼 파라오들, 귀족들을 신으로 만들까? 아니면은 지금까지 많은 돈을 프로메테우스처럼 백성들한테 나눠줄까 결정을 해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근데 뭘로 결정했어요? 신 만드는 데 결정해버린 거예요. 백성들한테 돈을 나눠준 게 아니고 귀족들이나 파라오 왕들을 전부 다 신으로 만들자. 신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신으로 만드느냐? 무덤을 피라미드, 무지무지한 큰 피라미드를 탁 만들고, 무덤도 무지무지하게 잘 만들고 화려하게 만들고 황금감에 씌워서 집어넣고 미라 만들고, 그래야 이게 영생을 구할 수 있거든요. 이걸 선택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토인비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요 한 번의 선택, 지금부터 5,000년 전에 이집트의 창조적 소수자 파라오들이 선택한 게 뭐였는가 하면 백성을 위해서 선택을 한 게 아니고 자기들을 신격화하기 위한 선택을 하는 바람에 이집트인들은 지금까지도 완벽하게 못 사는 나라로 바뀌었다. 리더가 한번 잘못 선택하면은 그 문명은 자손들한테 영원히 못 사는 국가로 된다. 이게 이집트였어요. 지금도 이집트는 아마도 빈부격차가 좀 강할걸요? 박지현 차장님 안 그렇습니까? 예. 빈부격차가 강한데 그 의미가 뭔가 하면 파라오나 그 다음에 거기 서기관들, 그 다음에 군인들, 이게 귀족들이잖아요. 이거는 엄청나게 신같이 되고 일반 백성들은 엄청나게 못사게 두 개 딱 갈라졌거든요. 요게 계속 이어져서 이집트는 원래 못 산 나라는 빈부격차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이집트만은 빈부격차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잘못 선택했느냐? 지금부터 5,000년 전에 파라오가 그걸 잘못해가지고 피라미드를 만드는 바람에 그렇게 돼버렸다. 이렇게 토인비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조세르 고왕국의 조세르라는 사람이 백성들한테 나눠줘야 될 돈을 피라미드를 만드는 바람에 여기에 조세르의 계단식 피라미드, 그 다음 왕의 스네프리의 굴절 피라미드, 그 다음에 쿠프의 대피라미드, 이런 피라미드를 만들므로써 이집트는 쇠망의 길로 가게 되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 시간에 얘기할 때 이 피라미드 만들 때 대체 언제 만드는가 하면은 나일강에 물이 확 불어날 때, 나일강에 물이 확 불어나면 농사 못 짓잖아요. 농사 못 지면은 백성들은 먹고 살 길이 없어.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그걸 먹여주기 위해서 일을 시켰다 그랬어요. 그죠? 일을 시켰는데 8일 동안 일하고 이틀 쉬고, 그리고 먹을 것 충분히 주고. 이게 굉장히 훌륭한 정책일 것 같지만은 이거는 그냥 연명하는 거예요. 이게 돈을 좀 왕창 줘가지고 일 안 하고 놀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지. 피라미드 지어가지고 만날 먹고 살게 하기면 그게 그게 되겠어요? 그게? 예. 그래서 창조적 소수자는 드디어 뭘로 바뀌느냐? 백성들을 억압하는 지배적 소수로 바뀝니다. 이래 되면 이거 문명 망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리더가 창조적 소수자냐 지배적 소수자에 구분하는 방법은요, 뭘로 구분하는가 하면은, 리더가 있으면은, 아, 내가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하는 마음이 생기면은 그 사람은 창조적 소수자. 내 저 사람하고, 저 사람이 비록 우리의 리더이지만은 내 저 사람처럼 되고 싶지 않다. 그럼 이건요, 지배적 소수자예요. 그걸 영성화라 그럽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집트의 독재자, 이집트의 파라오, 서기관, 군인 계층, 이 계층들은 뭘 하는가 하면요, 뭘 하는가 하면, 백성들, 이제 토인비의 말을 빌리면은 그래요. 백성들의 얼굴을 맷돌질하는 사람들, 맷돌질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살을 먹고 사는 놈들이 바로 이 이집트의 지배계층이었다. 그래서 지배계층이 어떤 놈들이냐, 어떤 놈들인가 하면은, 이게 이제 이집트 원래 이제 창조성의 네메시스라는 게 이게 뭔가 하면요, 풍요의 저주라는 게 있습니다. 풍요의 저주. 그래서 돈이 많으면 잘 되는 사람도 있지만 대체로 돈 많은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돈 많은 사람이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돈 많은 사람 잘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많죠. 훨씬 많아요. 잘 안 되는 경우 왜 그러냐? 풍요로운 사람들은 절대로 바위를 기어 올려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돈 많은 사람은 전부 다 편안한 생활을 유지하려고 그러고, 편안하니까 좀 재미가 없으니까 뭘 해요? 마약 마시면 기가 막히게 좋거든요. 마약 마시면서 성행위 하면은 그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재벌들 하는 게 전부 다 뭐냐면은 할 게 없잖아, 그죠? 할 게 없으니까 마약 먹고 나쁜 짓 하고. 이게 뭔가 하면요, 그걸 풍요의 저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이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어놨을 때 나일강 개발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개발하면요, 요게 풍요의 저주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 나쁘게 빠질 가능성은 굉장히 많거든요. 이집트 사람들은 바로 풍요의 저주에 빠지는데, 그걸 뭐라고 하면요, 네메시스라 그래요. 빠지는 바람에 이집트는 완벽하게 망하는 나라가 됐고, 그 중에서 여기에 그래 되면 이 창조적 소수자는요, 기생충 계층입니다. 기생충이라는 영화 보셨죠? 기생충이 계층이 되는데, 그 집 밑에 들어가서 이렇게 먹고 사는 게 그것도 기생충이지만은 그 상류 계층이 기생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집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파라오하고 파라오 밑에 신관 계층, 서기관들, 그 다음에 관료계급, 군인, 리비아 용병들, 이런 사람들은 농사 짓는 사람한테 빌붙어서 기생충이 돼서 그 사람들이 생산하는 걸 뺏어서 먹고 사는 계층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요, 나라는 절대로 문명이 될 수가 없고 그 문명은 쇠퇴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게 바로 이집트라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붕괴됐죠? 넘어가고, 10분 쉬고 이제 문화유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집트 102쪽부터 이집트 문화유적인데요. 요 내용은 현장에서 해설할 수 있는 내용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잘 읽어보시면은 현장에 해설사가 필요 없다 할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잘 읽어보시고, 그러니까 현장에서 해설사 정도 설명 정도라면은 여기서는 그냥 대충 넘어가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부터 대충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집트의 건축, 우리는 이제 이집트의 건축물을 보러 가요. 이집트의 건축물은 크게 나누면은
무덤의 건축물, 그 다음에 신전의 건축물, 크게는 두 개로 나누는데 무덤은 맨 처음에 만들어지는 무덤이 뭔가 하면요, 마스타파란 무덤입니다. 마스타파. 그래서 우리는 피라미드를 잘 알죠, 그죠? 피라미드 무덤. 그 다음에 중앙조, 지금부터 한 4,000년 전부터는 피라미드를 안 만들고 이게 암굴 분묘, 바위 속의 묘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무덤의 순서가 처음에 마스타파, 피라미드, 암굴 분묘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신전인데, 신전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문제인데요. 아마도 좀 이게 비유가 좀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조선조 왕릉을 보면은 왕릉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종묘가 있습니다. 그죠? 종묘가 있어요. 그래서 종묘에는 혼이 있고, 그 다음에 무덤에는 백이 있습니다. 육체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신들의 집에는 여기 혼이 있고 여기는 백이 있는 게 아니겠는가. 그리고 또 여기에 신들의 집은 다시 또 크게 두 개로 나눠져요. 두 개로 나눠진 하나가 뭔가 하면요, 장제신전이 있습니다. 장제신전이라 하는 건 뭔가 하면 장례를 치르고 제의를 치르는 신전, 그걸 장제신전이라고 해요. 장제신전. 또 하나의 신전이 있는데 그것은 예배신전이 되는데요. 그래서 신전은 다시 장제신전하고 예배신전 두 개로 나눠지는데, 그러면 예배신전은 조선조 왕릉에서는 어느 역할을 될까? 이것도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은 비슷하게 말씀드린다면은, 조선조의 왕릉을 보면은 종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덤이 있습니다. 왕릉이 있고요, 왕릉 옆에 뭐가 있는가 하면요, 사찰이 있어요. 그죠? 사찰이 있어. 왜 그러냐?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은, 이 조선조는 유학과 성리학인데, 유학과 성리학은 저승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승을 인정하지 않는데, 왕은 자기의 윗대 왕이 죽어서 극락세계에 가기를 바라요. 극락세계에 가기를 바라면은 성리학으로 안 되니까 불교 사찰을 옆에다 지어요. 불교 사찰을 지어 가지고 이 왕들이, 죽은 왕들이 극락세계에 가는 걸 여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인데, 바로 이게 신들의 집에서 예배 신전은 바로 사찰의 의미로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씀드리면은, 무덤은 처음에 마스타파, 두 번째 피라미드, 세 번째는 앙굴 분묘. 그 다음에 신전은 예배 신전과 장제 신전 두 개로 나눠진다는 겁니다. 됐고. 먼저 마스타파입니다. 처음 만들어진 게 마스타파인데요. 언제 만들어지는가 하면 고왕국 시대 초기에 처음 만들어지는 왕릉이 마스타파 형태가 됩니다. 마스타파는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생겼는데, 마스타파라는 뜻은 평평한 탁자, 이 평평하게 생겼죠, 그죠? 그래서 처음에 여기 입구입니다. 입구인데 이게 여기 이렇게 절벽이 된 게 아니고, 이게 붙어서 반 갈라놓은 거예요. 이게 일단 그림을 나타내기 위해서 반 갈라놓은 것이고, 실제 이렇게 딱 붙어있죠.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 입구가 돼요. 처음에 현관이 되고, 입구 홀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기둥이 막 세워져 있어. 기둥 세워진 건 나중에 얘기합니다. 기둥이 다주시라 그래요. 기둥이 막 세워져 있고, 그 다음에 창고 입구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장례식을 위한 작은 홀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가상문. 여기 가상문인데, 이 가상문은 되게 이제 이런 형태 가상문이거든요. 가상문인데, 가상문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은, 여기 가상문이잖아요. 여기 무덤, 여기 가상문인데, 여기 무덤이거든요. 그래서 이까지는 산자의 공간이요. 어떻게 보면 산자의 공간이고, 여기서부터는 죽은 자의 공간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가상문 이후로. 그래서 수직홀, 계단, 수직 구멍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매장실,
그 다음에 9번 여기가 매장실, 그 다음에 부장품 넣는 곳. 이렇게 된 형태가 마스타파 구조입니다. 처음 피라미드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렇게 마스타파 형태의 무덤이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나온 게 피라미드입니다. 피라미드인데 이 피라미드는 조세리의 계단식 피라미드가 만들어지고 처음에 계단식으로 만들어져요. 이 계단식 잘 보면은 우리 고구려 때 장군총 무덤이 거의 비슷하죠, 그죠? 계단식 무덤 피라미드. 그 다음에 스네프르의 굴절, 이게 딱 이렇게 삼각형 안 되고 약간 굴절됐죠, 그죠? 이게 스네프르의 굴절 피라미드고, 그 다음에 쿠프의 대피라미드. 네, 요렇게 피라미드가 전개가 됩니다. 근데 피라미드는 우리는 이렇게 대체로 요것만 있는 줄 알아요. 요것만 있는 게 아니고, 피라미드에 쫙 가면은 여기에 여기 이제 나일강이 이렇게 흐르잖아요. 흐르면은 배를 타고 여기 딱 도착하면 여기 배를 딱 내리면은 여기 입구가 돼요. 입구되는데 요건 뭔가 하면 하한신전이라 그래요. 하한신전이라 그러는데, 하한신전은 뭔가 하면 죽은 사람을 정화의식을 치르는 것. 예, 하한신전입니다. 하한신전 정화의식을 치르고 난 뒤에, 그 다음 이 참도, 이게 하한신전 치고 난 뒤에, 여기 하한신전 치고 난 뒤에 오르막 참도를 거쳐가요. 오르막 참도를 거쳐가면 여기 장제신전이 나오고, 그 다음 피라미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피라미드도 요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걸 다 갖추고 있다라 하는 겁니다. 하고 이건 됐죠? 그 다음에 자, 이게 피라미드 시대가 끝나면 암굴분묘로 됩니다. 암굴분묘가 되는데 이제는 피라미드가 없죠. 이게 없어요. 없는데 여기에 나일강이 이렇게 흐르면은, 이렇게 나일강이 흐르면은 나일강의 서쪽, 항상 서쪽이 극락세계입니다, 그죠? 이 서쪽에다가 무덤을 써요. 왜 서쪽에다가 무덤을 쓰는가 하면은, 먼저 대체로 무덤을 쓰면은 우리나라든 중국이든 간에 무덤에 부장품이, 굉장히 귀한 부장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거 도굴 당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이 이집트는 암굴 분묘를 어디 쓰는가 하면 나일강 저 중간쯤에, 이제 여기 테베 룩소르라는 데인데, 이 나일강 중간쯤에, 굉장히 중간쯤에 사막 지역에다가 무덤을 써요. 사막 지역에다 무덤을 쓰면은 이게 도굴꾼이 저 밑에 있다 가 다시 올라와야 되고, 또 여기 있는 사람도 사막 지역 가려고 그러면 이게 보통 좀 힘들잖아, 그죠? 도굴을 안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여기 이제 무덤을 썼는데, 도굴을 당했을까요? 안 당했을까요? 다 당했어. 무덤 쓰자마자 당해버려요. 당하고 단지 안 당한 무덤이 하나 있었으니 그게 무덤이 투탕카멘 무덤입니다. 그거만 안 당했어요. 그래서 요 무덤 쓸 때는 언젠가 하면 중왕국과 신왕국 때부터 요 무덤을 써요. 앞에는 고왕국 때는 피라미드, 이때는 암굴분묘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덤 쓸 때 자, 이게 해가 이렇게 지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왕들의 계곡 가면은 요 모양이 좀 피라미드하고 많이 닮았어, 그죠? 그래서 태양이 떠서 이렇게 떠요. 이렇게 태양이 이렇게 지면 여기는 뭐요? 죽음의 세계. 죽음의 세계니까 여기에 뭘 쓰는가 하면 왕들의 암굴묘를 쓰는 겁니다. 예, 이렇게 암굴분묘의 형태입니다. 암굴분묘 형태인데, 여기에 이제 암굴분묘의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입구입니다. 입구가 되고, 이게 통로를 따라서 이렇게 오면은 여기에 기둥홀이 있고, 여기에 대기실이 있고, 대기실로 밑으로 내려가면은 여기는 왕의 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게 무덤이죠.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셔틀 세동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신들의 집은 크게 나누면 장제신전하고 예배신전 나눠진다 그랬죠, 그죠? 이런 형태가 장제신전이요. 하셉슈트라는 여왕 비슷하지? 여왕의 장제신전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장제 신전이거든요. 그다음 이거는 람세스 3세 장제 신전인데 이게 장제 신전 되어 있는데 이 형태는 조금 더 다시 나와요. 그것부터 설명할게요. 요 세트 1세 여기에 여기 요 나일강이죠, 그죠? 요 나일강입니다. 나일강이고 여기 테베한 룩소르란 지역이요. 룩소르란 지역, 여기 룩소르란 지역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나일강의 훨씬 상류 쪽이죠. 상위 쪽에 여기에 룩소르란 지역이고 이게 나일강이 흐르면은 이쪽이 이제 왕들의 무덤, 그 다음에 이게 왕비들의 무덤 이렇게 됐어요. 이런데 세트 1세의 장제 신전이 여기 있습니다. 장제 신전은 뭐와 같다는가 하면 종묘하고 비슷하다 그랬죠, 그죠? 네, 그런 의미인데 처음에 장제 신전 입구에 들어가면 이렇게 입구입니다. 입구. 그 다음에 여기 딱 들어가면 요게 벽화들이 나와요. 요거는 이제 부조 새겨놓은 거죠. 그래서 요거 벽화인데 요건 아마 세트 1세죠. 그 다음에 여기 요렇게 나오면은 전번에 그 우리 오시리스 신화할 때 다 나왔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나오면 이게 누군가 하면요 이시스가 돼요. 그죠? 이시스가 되고 이거는 앙크 되고 이게 태양 원반 뿔. 그 다음에 이제 요런 벽화도 나와요. 요런 벽화 나오면 이것은 아문 라신이고 이건 죽은 사람이고 공물을 바치는 거. 그 다음에 이게 딱 나옵니다. 이 딱 나오면 이게 아누비스죠, 그죠? 아누비스라고 그랬어요. 이게 아누비스가 뭐 한다 그랬어요? 시신을 미라로 만드는 신, 그게 아누비스라고 했습니다, 그죠? 이 아누비스고 여기에 아누비스가 가지고 있는 여기 뭔가 하면 여기에 갈고리고 갈고리는 요 가지고 뭐 하는가 하면 콧구멍에 집어넣어 가지고 요 안에 있는 골을 빼내는 게 갈고리요. 요거는 도리깨. 그래서 신들이 가지고 있는 거요. 그다음에 이거는 뭐요? 영원한 생명을 뜻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거는 무슨 신 같아요? 이거는 오시리스 신 같죠, 그죠? 오시리스 신. 오시리스 신인데 이 오시리스 신의 의미는 뭔가 하면 뭐 이집트인들은 모든 사람이 죽으면 뭘로 바뀌어요? 오시리스로 바뀐다 그랬어요. 오시리스 바뀌는데 그 오시리스한테 여기에 뭘 주는가 하면요 이게 입벌리기 의식이라고 그랬죠, 그죠? 입벌리기 의식은 오시리스의 진짜 오시리스의 를 상징하는 아피스의 황소 앞다리를 줘가지고 입벌리기 의식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입벌리기 의식을 하는데 그 입벌리기 의식하는 거는 기독교 성당의 미사 행위와 같다 그랬어요. 이걸 먹음으로써 오시리스가 된다. 예. 이건 뭐야? 호루스 신을 했죠, 호루스 신이고 요 신은요 토트 신. 요 신은요 요거는 오시리스라고 보기도 쉬운데 아마도 아문라신, 태양신 아문라신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시스, 요 사람은 죽은 사람. 요게 죽은 사람이요. 요거 호루스신, 마찬가지로 입벌리기 의식에서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의식. 토트.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이게 누군가 하면 호루스고 이 사람은 죽은 사람일 것이고 이것도 호루스고 죽은 사람일 것이고 죽은 사람이고 호루스고 이거 뭐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그림들 이게 이런 그림이 나오면 이건 누구라 그랬어요? 오시리스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신전 건축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신전 건축의 특성을 잘 이해만 하면 돼요. 먼저 신전 건축의 이게 신전 건축이고 이걸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이 신전 건축을 잘 보면은 요거 중심축이 있어요. 중심축의 좌우 대칭입니다. 좌우 대칭인데 우리는 서당이나 서원이나 향교를 가면은 항상 중심축의 좌우 대칭이요. 그 중심축의 좌우 대칭의 의미는 뭔가 하면 중용사상이라 그랬죠, 그죠? 중용사상은 절대로 이 중간을 중심으로 어그러짐이 없다. 즉 질서 유지입니다. 질서 유지하고 용은요 그걸 변화하지 않는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여기 중심축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인데 이것은 질서를 의미하고 그다음 용은 뭐라 했어요? 불변성, 변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 의해서 이게 좌우 대칭으로 탁 만듭니다. 좌우 대칭이고 그다음에 또
이걸 또 뭐라고도 설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요게 카르나크 신전인데요. 요거 보면은 여기에 탐문, 제1탐문, 제2탐문, 제3탐문, 제5탐문 해서 여기에 신전입니다. 신전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요, 좌우 역시 대칭이요. 좌우 대칭인데, 여기를 물어보는가 하면 동쪽으로 보고 여기를 서쪽으로 봐요. 동쪽으로 보고 서쪽으로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태양이 떠서 쫙 해서 서쪽으로 져요. 그래서 여기에 신전 신이 태양을 딱 바라다 봐요. 태양을 딱 바라다 봤을 때 태양이 딱 뜨면 여기를 딱 비춰. 태양을 딱 바라다 봐.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뭔가 하면 여기 또 여기 보면 제7탐문, 8탐문, 9탐문 또 문이 있어요. 이렇게요. 문이 있는데 요거는 뭘 상징하는가 하면요, 나일강을 상징해요. 이거는 태양의 축이요, 이건 나일강의 축입니다. 그래서 이게 직각으로 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이집트 사는 사람들은 가장 중요시한 게 뭔가 하면 태양이거든요. 태양신, 태양이고, 그 다음에 나일강이야말로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신전에는 태양의 축과 나일강의 축을 직교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태양이 떠오를 때 여기에 신이 쫙 앉았을 때 태양이 쫙 떠오르면 요 탐문 사이 요 중심축을 통해서 태양이 딱 떠오르는 게 보여요. 딱 떠오르는 게 보이는데, 그때 이 탐문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문이요. 하늘의 문이 쫙 열리면서 신이 태양신을 쫙 바라다 볼 수 있도록 만들어진 시스템, 이게 바로 신전입니다. 신전. 예. 그 다음에 왜 이 좌우 대칭으로 만드느냐 하는 문제요. 우리는 사실은 좌우 대칭으로 만드는 이유는 중용이라서 질서 유지입니다. 질서 변하지 않은 거. 이게 중용인데, 여기 이집트 사람들은 물론 그런 의식으로도 만들었지만은 이집트의 모든 지리적 환경이 두 개로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눠진가 하면은 농업을 지는 나일강 유역에 농업을 지는 지역하고 사막으로 나눠지고, 그죠? 나일강 지역과 사막으로 나눠지고,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상이집트와 하이집트로 나눠지고, 그래서 모든 게 그 다음에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은 동쪽에 사람 사는 세상이요, 서쪽은 죽음의 세상.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이원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원화를 좀 더 구체화시킨 것이 이 신전의 대칭 축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되게 만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뭐 이제 좌우 대칭 처음에 제1탐문이 나와요. 이 제1탐문이죠. 이제 이시스 신전의 탐문, 요 제1탐문이 나오고요. 이거 됐고, 탐문 나오고, 그 다음에 넘어가고, 그 다음 공간 문제입니다. 이게 탐문 나오고, 제1탐문, 제2탐문, 제3탐문, 제4탐문, 제5탐문 쫙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요 공간을 이렇게 다시 이쪽으로 방향을 보여드릴게요. 보면은 이게 제1탐문이고, 여기다 10주가 다 늘어져 있고, 제2탐문이고, 기둥이 쫙 늘어져 있고, 그 다음 제3탐문, 제4탐문 쭉 문을 거쳐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신전은 어딘가 하면요, 여기가 신전이요. 신전인데, 그 신전을 공간을 잘 보니까 여기는 공간이 넓어졌다가 점점 요 밑에 지면이 점점 올라가고, 위에 천정도 점점 내려와서 여기 작게 만들어요. 작게 만들, 이거는 뭔가 하면 여기에 밀도를 높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이 있는 곳에 지성소의 밀도를 높여줌으로써 신성화시킨다라 하는 거예요. 신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내려가고. 면적도 좁아져요. 면적도 좁아져야 넓어지면은 신성이 약화된다는 거예요. 면적이 좁아져야 되는데, 그 좁아지는 정도가 처음에는 이렇게 넓다가 제2탐문 지나면 이렇게 좁아지다가, 제3탐문 지나면 또 이렇게 좁아지고, 제4탐문 지나면 또 이렇게 좁아지고, 제5탐문 지나면 이렇게 좁아지는데, 여기가 바로 지성소, 신이 사는 곳,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빛의 문제도 있어요. 빛의 문제도 있는데, 빛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자, 여기 처음에 제1탐문
탐문을 지나서면 여기는 지붕이 없습니다. 지붕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빛이 쫙 내려지어요. 예. 그 다음에 제2 탐문 지나면은 열주마당이 나옵니다. 이게 기둥이 쫙 늘어져 있는데 여기도 위에 없으니까 이 빛이 쫙 비치는데 기둥이 워낙 많다 보니까 조금 흐려요. 그 다음에 제3 탐문 지나면은 드디어 천정이 생깁니다. 천정이 생기게 되면은 빛이 측면을 통해서 빛이 들어오니까 빛이 어떻게 어스름해져요. 어스름해지고 여기는 그 다음에 또 천정이 있는데 측면이 아니고 위에 고창 채광 위에서 빛이 들어오니까 더 어두워져. 그리고 이쯤 가면은 채광이 없어요. 이쯤은 채광이 없다 보니까 이쪽 빛에 의해서 아주 어두무리하게 바뀌어요. 그 의미는 뭔가 하면 신들은 대체로 밝은 데 있는 것보다는 조금 어슴푸레해야 신성이 확보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점점 들어가면서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색깔 보세요. 이거는 제1마당 원래 보통 사람들 평민들은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는가 하면요, 제1마당까지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요 제2마당부터는 신관만이 들어갑니다. 신관만이 들어가요. 근데 이스라엘에 있는 성전은 원래 아무도 못 들어가. 그거는 그 대신관도 못 들어가요. 근데 한 사람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폼페이우스만 한번 들어가봤어. 들어가 보니까 아무도 없더래.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빛입니다. 그러니까 면적은 적어지고 빛은 어두워지고, 작은 곳에 가장 어두울 때 그때가 신성이 확보된다라고 이집트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신전 건축의 장식이 되면 색채입니다. 색채인데 색은 4가지 색깔을 써요. 이제 벽화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4가지 색깔을 쓰는데 먼저 초록색. 이거 초록색이거든요. 이 초록색인데 여기 뭔가 하면 이시스의 날개짓이요. 이시스의 날개짓은 뭐라 그랬어요? 재생부활 했잖아. 이게 초록색입니다. 초록색의 색깔은 재생부활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파랑색, 요 파랑색으로 보는 건데 이거는 생명력이 샘솟는 색깔. 초록색과 좀 비슷해요. 그 다음에 태양신인데 태양신은 여기 태양신 빨갛게 표시해요. 빨갛게. 그 다음에 노란 노란색들이 많아요. 노란색은 불멸의 색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불멸의 색깔, 노란색. 그래서 이집트의 벽화는 주로 4가지 색깔만을 중심으로 씁니다. 그 다음에 조각들입니다. 조각들인데 먼저 입상들입니다. 입상들인데 신들이죠. 이 신들이거든요. 신들인데 이 입상들의 표준이 뭔가 하면 왼발이 조금 앞으로 나가요. 이렇게 쪽발이 있으면 재미없잖아. 이게 왼발이 좀 앞에 나가 있는 그런 석상들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상들인데 이렇게 앉아 있는 것들이요. 앉아 있는 모습, 이거 서 있는 모습이고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인데,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은 이제 한 손은 무릎을 이렇게 손을 이렇게 대고 하나는 이제 주먹을 쥐는 형태가 많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좌상이죠. 좌상인데 이거는 되게 이집트의 경우는 이제 파라오가 있고 그 밑에 가요. 신관 계급 혹은 서기관 계급들이요. 굉장히 서기관이라는 건 뭔가 하면 글자를 아는 사람들이요. 지금 같으면 글자 아는 게 큰 뭐 힘이 아닌데 이 당시에는 전부 다 글자 몰라요. 모르고 몇몇이만 알거든요. 그죠? 그래서 서기관이야말로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을 만들 때 이런 형태로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신들을 봉헌할 때 무릎 꿇는 상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건 누군가 하면 이건 파라오를 안고 있는 이시스의 상. 이런 상들도 만들어지는데, 여하튼 이집트의 조각품들은 대부분 이 유형을 거의 벗어나지 않습니다. 오벨리스크인데 이 오벨리스크는 뭔가 하면 이집트 신화에서 이제 홍수가 팍 졌어요.
홍수가 지고 난 뒤에 물이 점점점 줄어들면은 언덕이 탁 나타납니다. 그 언덕을 뭐라고 하면 벤벤이라 그래요. 이 벤벤인데, 이 벤벤은 태양, 여기에 벤벤을 형성화시킨 것이 뭔가 하면 바로 오벨리스크라 하는 건데, 이 오벨리스크는 바로 태양빛이 쫙 비쳐요. 태양빛이 먼저 여기를 비칩니다. 여기를 비치는데 여기 요 모습이 뭔가 하면 피라미드의 모습이요. 그래서 이 오벨리스크는 태양신을 상징한다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오벨리스크. 예. 근데 오벨리스크가 원래 이집트에서 다 만들어지지만은 이집트 쪽에서 프랑스나 뭐 영국 같은 데 선물로 오벨리스크 많이 줘요. 왜 그런가 하면 옮기기도 좀 쉽고 세워놓으면 멋있잖아요. 그래서 외국으로 더 많이 나가 있어요, 오벨리스크가. 그 다음에 상들이 굉장히 큰 거상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것은 아부신벨이라는 곳에, 아부신벨 가면은 여기 신전, 대신전과 소신전이 있는데, 대신전의 상 보면 굉장히 커요. 어마어마하게 큰데, 요거는 누군가 하면요, 람세스 2세 상들을 4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만들었는데 하나가 부서지는데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만든 이유는 뭔가 하면은 람세스 2세의 등치가 이렇게 크다는 게 아니고 정신력, 영혼, 정신력이 이렇게 크다, 그렇게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멤논의 거상입니다. 멤논의 거상은 람세스 2상의 거상보다 훨씬 더 커요. 훨씬 더 큰데, 원래는 멤논의 거상이 여기 있고 이 뒤에 신전이 있었지만은 홍수로 해서 신전은 다 날아가 버리고 여기에 멤논의 거상 2개가 있는데, 요 멤논의 거상 높이가 얼마인가 하면 거의 20m 돼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사람의 키가 얼마니까 굉장히 클 거 아니에요. 근데 요거는 바위 하나 가지고 다듬은 것이고, 요거는 바위를 조각조각 내 가지고 다시 갖다 붙인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여기 탐문입니다. 탐문을 잘 보면 여기 이렇게 생겼어요. 중심에서 좌우 대칭으로 생겼습니다. 탐문의 뜻은 뭔가 하면 부단히 경계하라. 왜요? 적들이 들어오면 이 탐문을 통해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경계하는 모습으로 갖춰져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모습들이 새겨져 있는데, 자, 이런 모습들이 새겨져 있는데, 이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파라오가 적들을 무찌른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건 누군가 하면 호루스 신이요. 호루스 신이 보장한다, 그런 의미. 예. 그 다음에 자, 여기 탐문을 지나면 신전의 마당으로 들어갑니다. 신전의 마당으로 들어가는데, 원래 이집트 이 만들 때는 보통 사람은 요 마당까지만 들어가요. 마당으로 들어가면은 신전 내 조각상이 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신전 내 조각상인데, 만약에 람세스 2세의 신전이라고 한다면은 이게 람세스 2세의 동상을 참 만들어요. 왜 만드는가 하면 이집트 사람들은 죽으면은 영혼이 분리가 돼요. 영혼을 카라 그럽니다. 카가 저 세상에 가서 머무는 곳이 바로 이 동상에서 머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신전 내에 광장에 조각상을 쫙 만들어요. 자, 그 다음에 제1 광장을 지나서 제2 탐문으로 들어갑니다. 제2 탐문에 들어가면 뭐가 있는가 하면요, 내부 홀인데, 내부 홀에 12실 혹은 다주실이라 그래요. 주는 뭔가 하면 기둥입니다. 기둥이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의미는 뭔가 하면은, 자, 여기는 이집트 사람들은 이 신전에서 이걸 하늘로 받고 이걸 땅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하늘을 바치는 기둥이고, 이 기둥은 또 어떤 파피루스, 나일 강변에 가면 파피루스라는 나무들이 쭉 서 있는데, 그 나무들을 상징화시킨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모양은 파피루스 나무 형태를 담습니다. 그런데 이 12실을 잘 보면은 요 기둥은 요 굵기가 좀 작죠? 요 기둥이 크죠? 그것도 작죠? 그러니까 여기 큰 기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주 통로가 이리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리로 가는 게 아니고, 이 주 통로 이리로 가면 신전이 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2 탐문 지나서 여기 바로 열주전입니다. 열주전. 예. 그 다음에 다주실 제2 탐문이고, 기둥 형태 이래요. 파피루스 기둥 형태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2탐문 제3 들어가면 마지막에 가면은 이제 신전 바로 앞에 가짜문이 이렇게 있어요. 가짜문인데 가짜문이 있는 이유는 가짜문을 지나면은 신의 세계, 그 앞에는 인간의 세계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 그 안에 들어가면 제단이 있어요. 제단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항상 성스러운 배가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이 성스러운 배가 있는 이유는 뭔가 하면 다 피라미드에 가도 배가 있고 신전에 가도 배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저승세계에 갈 때, 이집트인들은 저승세계에 갈 때 뭐를 타고 가는가 하면요, 배를 타고 가요. 그래서 배를 타고 간다, 배를 타고 왔다는 의미로 항상 지성소 가까이는 배가 있습니다. 지성소에, 여기 지성소죠. 지성소와 성상인데 그 옆에는 뭔가 하면요, 성스러운 연못이 또 하나 있어요. 연못인데 항상 종교에서는 항상 물이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물이 개입이 되어 있어 가지고 불교에서는 항상 개천을 지나서 가고, 피하는 세계 개천을 지나서 가고, 그 다음에 일본의 신사가도 물 가지고 입도 가시고 손도 씻고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천주교 가도 이게 씻고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예, 항상 물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이집트 사람들도 성스러운 연못인데 이건 뭐 하는가 하면은 신간들이 몸을 정화시키는 곳. 그 다음 이제 룩소르 지역 갑니다. 이제 여기에 이 날강이 이렇게 되면은 룩소르 지역, 여기 아스완 댐이고, 룩소르 이게 굉장히 좀 높이 있죠, 그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아스완스부터 이제 이게 그 크루즈로 가는 거거든요, 이게요. 룩소르인데, 룩소르는 언제부터 수도가 되는가 하면요, 중왕국 때부터 수도가 돼요. 근데 자, 이집트는 고왕국, 중왕국, 신왕국, 말기왕국으로 되는데, 여기에 고왕국 시대의 수도는 어딘가 하면요, 멤피스입니다. 멤피스고, 요 근방에 기자 쪽, 요쪽에 피라미드가 다 만들어져요. 그런데 중왕국과 신왕국이 되면은 수도가 룩소르로 올라갑니다. 테베라 하기도 해요. 룩소르인데 이 룩소르를 가면은 여기에 카르낙 신전과 룩소 신전이 있습니다. 카르낙 신전과 룩소 신전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조선조의 왕릉으로 치면은 왕릉 옆에 사찰 있다 그랬죠, 그죠? 예, 그 기능이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나일강이 이렇게 흐르는데 나일강을 이렇게 건넙니다. 나일강을 건너게 되면은 장제신전이 나와요. 장제신전이라는 건 뭔가 하면 장례의식을 치르고 제사식을 치르는 신전, 이 경우는 종묘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조금 더 올라가면은 여기에 왕가의 계곡이라 그래가지고 왕들의 무덤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요 밑에는 왕비의 무덤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조선조 같으면은 왕과 왕비는 한 무덤에 합장을 해요, 그죠? 합장을 하는데 이집트 사는 사람들은 남녀 칠세 부동석을 적용했는지 이렇게 따로따로 묻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여기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룩소르 혹은 테베라 그러고, 여기 카르낙 신전이 있고, 여기 룩소르 신전이 있고, 그 다음에 나일강을 건너가게 되면은 여기가 장제 신전들이고, 여기가 무덤, 암굴 무덤들이에요. 여기가 카르낙 신전인데, 카르낙 신전 보면은 이게 카르낙 신전이거든요. 카르낙 신전인데 여기가 이제 여기가 제1탐문, 제2탐문, 제3탐문, 그 다음에 여기 지성소, 요거는 이제 나일강에 관계되는 것이고, 요거에 대해서는 이미 아까 신전할 때 다 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합니다. 그 다음에 카르낙 신전에서 여기에 콘스 신전이 나오는데, 이 콘스 신전은 카르낙의 아들을 모시는 신전이 콘스 신전이고, 그 다음에 카르낙 신전 밑에 한참 여기가 이제 카르낙 신전이고요. 카르낙 신전에서 조금 더 밑에 보면 무트 신전이 있어요. 이 무트 신전은 카르낙 신전의 마누라 영역 무트 신전이에요. 여기 카르낙 신전의 신은 무슨 신인가 하면요, 아문 신이요. 아문인데 여기 아문에서 변화가 돼서 아멘. 불교로 하면 옴 이렇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굉장히 오래되고 가장 문화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문신, 룩소리 지역에서 최고의 신은 아문신이요. 태양신. 태양신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요. 오시리스 신하고 틀리죠? 모양이 틀려요. 모자가 틀려. 여기 태양신 라가 쓰는 모자이고, 요거는 같아요. 요거는 뭐요? 지팡이, 갈고리 지팡이. 요거는요, 앙크, 영원한 생명. 그 다음에 수염, 여기 꼬꾸라진 수염. 요게 태양신 라의 아문 라 신입니다. 여기 아문 라 신이요. 그래서 아문 라 신 여기 있고, 여기는 죽은 사람이 아문 라 신한테 내가 이 저승에 왔으니까 공물을 드리는 모습. 예. 아문 성령 영역도 이미 여기 다 이겼죠, 그죠? 다 이겼어요. 그 다음에 이제 탐문, 제1탐문 들어가고, 제1탐문 들어가면 세티세 성당 나오고, 제2탐문 들어가고, 제3탐문 나오고, 12실 나오고, 똑같아. 모양이 똑같습니다. 아까처럼. 넘어갈게요. 오시리스상. 그 다음에 다두실. 12전의 모습입니다. 똑같이 나왔었죠? 실제 12전 이래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크고, 여기에 벽화가 다 그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셉슈트 오베리스크. 여기 두 개 오베리스크 있죠, 그죠? 여기 합세슈트가 만드는 오베리스크입니다. 제7탐문 지나고 시선 모습 있고, 듣고. 부조상도 이미 이 부조상들에 대해서 다 얘기를 했어요. 한번 볼까요? 요 사람이 죽은 사람이요. 죽은 사람? 요건요, 호루스 신이요. 요 사람은요, 오시리스 신이요. 지금 뭘 주고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고 있습니다. 이걸 먹게 되면은 이 사람은 영생을 구하게 돼요. 무트신전, 여기 무트신전, 아문라 신의 부인 신전, 무트신전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룩소리 신전이 있습니다. 룩소리 신전. 이 룩소리 신전의 모습들. 1101 마당, 앞마당, 람세스 2세의 입상들, 대10주랑 엄청나게 커요. 굉장히 큽니다. 동상, 이슬람 사원, 아미르트 3세. 자, 여기 룩소리입니다. 룩소리에 지금 카르낙 신전과 룩소리 신전을 보고 나일강을 넘어가요. 나일강을 넘어가서 하셈스트 장제전을 보고 왕가의 계곡으로 들어왔습니다. 왕가의 계곡으로 들어왔는데 이 왕가의 무덤들은 되게 한 60개 정도 돼요. 60개 정도 되는데 다 독을 다 당했습니다. 독을 다 당했는데 이게 이제 왕가의 계곡이거든요. 독을 다 당했는데 여기 왕가 계곡, 왕비들의 계곡. 넘어가고. 투탕카멘 모든 게 다 독을 댔는데 람세스 3세 무덤 밑에 투탕카멘 무덤이 있었어요. 근데 람세스 3세 무덤은 독을 댔습니다. 독을 댔는데 그 밑에 투탕카멘 무덤이 있다 보니까 이거는 독을 안 댔어요. 독을 안 돼가지고 이제 영국의 고고학자가 이 투탕카멘의 무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 투탕카멘이라는 사람은 원래 이크나톤 왕의 아들이 투탕카멘인데요. 이 투탕카멘은 10살 때 왕위에 올라요. 근데 문제는 이집트의 왕들은 전부 다 근친 결혼입니다. 자기 남매들끼리 결혼하고 사촌들끼리 다 결혼해요. 근친들끼리 결혼하면은 열성인자들이 나타나서 정상적인 사람이 잘 못됩니다. 그래서 이 투탕카멘도 말도 잘 못할 정도, 걸음도 잘 못 걸을 정도로 지진하였어요. 지진한데 야가 몇 살에 죽는가 하면 19살에 죽습니다. 19살에 죽고 난 뒤에 후손이 없으니까 아이라는 신간이 왕이 돼요. 근데 이 왕이 되는데 문제는 이 아이가 죽였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무덤 형태를 잘 보면 여기 입구입니다. 여기 입구고 여기가 이제 그 전실, 거실이지, 거실. 이게 거실이고 여기가 무덤, 현실.
여기가 보물의 방, 보물의 방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다른 건 다 도굴 되는데 이것만은 완벽하게 도굴이 안 된 겁니다. 안 되는데 들어오면은 여기 투탕카멘이 원래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 시신 보고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잘 생겼습니다. 겉은 잘 생겼고 지지나. 근데 그 무덤 투탕카멘의 무덤 벽화들이 쫙 나오는데 벽화 내용들은요, 내용들 똑같아요. 다 이게 오시리스 나이트가 했던 것들 내용입니다. 그 다음 여기 이시스가 날개짓해서 부활하는 모습이 다 새겨져 있고, 이걸 딱 찍히니까 이렇게 됐던 거예요. 여기 이게 황금 가면, 아주 번쩍번쩍하는 황금 가면에서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고, 이걸 벗기니까 시신이 나온 겁니다. 시신? 예.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발견한 사람인데, 시신, 그걸 고대 사진이 찍은 거예요, 이게. 근데 황금 가면이 있고, 굉장히 번쩍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투탕카멘의 내장 보관용 용기가 있고요. 겉에 이렇게 나무 상자가 있었고, 근데 투탕카멘을 발굴한 데 관여한 사람이 한 13명 되는데 그 13명이 그냥 다 죽어버렸어요. 원인 잘 모르게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파라오의 저주다. 그래서 다 죽었다. 그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합세슈트의 장제신전인데, 합세슈트의 장제신전 여기 있어요. 근데 합세슈트가 누구냐 하는 건데 이게 장제신전이거든요. 합세슈트가 누군가 하면은 성서에 모세가 나옵니다. 그죠? 모세가 나와요. 모세 시대 때 파라오가 유태인들 다 죽이라, 애들 다 죽이라 그랬어요. 애들 다 죽이라 그러니까 모세 모친이 이 모세를 바닷물에, 강물에, 여기 갈대상자에 넣어서 강물에 띄웠어요. 강물에 띄었는데 그걸 누가 그걸 발견했는가 하면 핫셉수트라는 사람이 발견한 거예요. 핫셉수트가 발견해가지고, 이 사람 발견해가지고 이 사람을 양자로 삼은 거예요. 삼았는데 이 양자인데, 이 핫셉수트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투트모스 1세의 딸입니다. 투트모스 1세의 아들이 투트모스 2세거든요. 그래서 이게 남매 간에 결혼을 해. 예, 남매 간에 결혼을 합니다. 했는데 이 죽었어. 죽으니까 아들이 왕으로 되는데 핫셉수트가 섭정을 해. 요한과 같은 존재입니다. 요한과 같은 존재, 이 양자가 누군가 하면 모세입니다. 모세이기 때문에 모세하고 투트모스 3세는 원래 왕권을 갖다 놓고 경제했던 관계인데, 이 모세가 유태인이 돼가지고 나중에 사람 죽이면서 도망을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핫셉수트는 성서에 나오는 여자입니다. 그게 신전, 합세수트의 신전이요. 자, 넘어가고,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마지막으로 이 책에 다 있으니까, 그렇죠? 책이 다 있어요. 근데 아부신벨 보겠습니다. 원래 이 아부신벨이 빠져 있었는데 굉장히 가기 좀 어려운 지역이 아부신벨이요. 어딘가 하면, 자, 여기 우리 이제 테베 봤습니다. 테베 에드부 보고 그 다음에 아스완으로 올라가요. 아스완으로 올라가는데 이 아스완에는 댐이 두 개 있죠. 아스완 로우댐하고 아스완 하이댐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있는데 이 아스완 하이댐 위에 아부신벨이라는 신전이 있어요. 아부신벨이라는 신전인데, 이 아부신벨 신전은 언제 만들어진 건가 하면 신왕국 시대 때 만들어지는데 기원전 1200년, 지금부터 약 3200년 전에 이 아부신벨이라는 신전이 만들어집니다. 아부신벨 신전이 만들어지는데, 이 아스완이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 하면은, 이 아스완이라는 지역은 이쪽에 누비아, 수단 누비아 쪽이란 나라인데, 여기에 금은 상아 이런 것들이 많이 나요. 그럼 여기 금은 상아하고 여기에 농산물하고 이 교역하는 중심 지역이 바로 아스완 아부신벨 이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부가 축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뭘 만드는가 하면요, 신전을 만드는데, 누구 신전 만드는가 하면요, 람세스 2세의 신전을 만들어요. 신전을 만들기 전에 또 뭘 만드는가 하면 오벨리스크를 만드는데, 이 오벨리스크가 엄청나게 커요. 이집트 혹은 전 세계 오벨리스크 중에 제일 큰 오벨리스크, 무게가 얼마인가 하면 1200톤이 넘습니다. 1200톤이 넘는 최고의 오벨리스크인데, 문제는 돌 자르다가 여기만 금이 가버렸어. 요 금 가면 쓰겠어요, 못 쓰겠어요? 못 써요. 그래서 이걸 가져가야 되는데 금 가는 바람에 그냥 처박아 놨던 거, 이것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아부신벨, 이게 뭔가 하면 아스완 하이댐이요. 아스완 하이댐의 맨 위에 뭐가 있는가 하면요, 아부신벨이 있는데, 그 아부신벨은 람세스 2세의 대신전입니다. 요거만 끝낼게요. 자, 아부신벨, 여기가 아스완 하이댐이고, 입구를 딱 올라가면 여기가 람세스 2세의 대신전이고, 여기는 람세스 2세의 부인 네프르타리 부인의 신전이 소신전입니다. 신전인데, 이게 딱 들어가면은 앞마당이 있고, 여기에 큰 거상이 있고, 그 다음에 탐문을 지나면은 여기에 대12실 있고, 기둥 많이 있는 거 12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문을 들어가면 또 12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전실이 있고, 여기가 신상 성소 지성소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 밖으로 나타나 있는 게 아니고 큰 바위가 있는데 굴을 파고 이걸 만드는 거예요. 굴을 어떻게 파는가 하면, 자, 이게 대신전이고 소신전이요. 대신전 소신전인데, 앞에 가면 여기 가면은 이게 큰 거상 4개가 있는데, 여기 누군가 하면 람세스 2세의 거상입니다. 거상인데 이게 하나는 부서졌는데 복원 안 했어요. 하고 이게 복원이고, 그 다음에 대신전 보면은, 대신전에 여기에 거상이 있어요. 이게 바위거든요. 바위에 굴을 판 거예요. 굴을 팠는데 이 굴의 길이가 얼마인가 하면 60m입니다. 굉장히 길어요. 높이도 굉장히 높지. 이게 60m면 이 높이가 한 3, 40m 되겠지. 그리고 여기에 거상을 지나면은 여기가 대12실, 소12실, 그 다음에 지성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대신전 입구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상 입구로 들어가요. 들어가면 여기 람세스 2세의 입상이 쫙 서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안이 신상이 있는데요. 그 다음에 온갖 벽화가 다 그려지고, 이 벽화의 내용도 이미 다 얘기를 한 겁니다. 요 안에 들어가면 신상이, 지성소, 신이 있는 것이요. 람세스 2세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벽화 나오고. 그 다음에 네프타리 신전, 여기 네프타리 신전인데, 이거는 람세스 1세의 왕비. 네페르타리가 어마어마하게 예뻤대요. 클레오파트라 7세하고 비슷했대. 그래서 신전 입구입니다. 여기 지성소고, 다 이런 그림도 전부 다 오시리스 신화 때 다 얘기했던 겁니다. 지성소. 이렇게 해서 다 끝났어요. 끝났는데, 문제는 이 아부신벨의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요, 원래는 나일강 옆에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 아스완 하이댐을 만들었네. 하이댐을 만드니까 이 수면이 몇 미터 올라갔는가 하면 60m 올라갔어요. 60m 올라가면은 아부신벨이 물에 잠깁니다. 물에 잠기니까, 이게 물에 잠기니까 세계적으로 그 물에 잠기면 안 된다. 그래서 유네스코가 만들어져요. 우리는 유네스코 등재하고 그러죠, 그죠? 만들어진 이유가 아부신벨 때문에 유네스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원래 요 밑에 신전의 위치가 여기 있었거든요. 여기 있는데, 요걸 바위를 다 잘라요. 다 2톤에서 3톤 사이로 다 잘라가지고 70m, 수위가 60m 올라가니까 여기서 60m 더 올려서 여 위에다가 그대로 복원한 게 아부신벨입니다. 이렇게 문화재는 이렇게 잘 관리가 돼요. 이렇게, 예, 울산 가면은 방구대 앙박화가 물에 잠긴 안정이, 그런데 이걸 본떠 가지고 그대로 복원해서 위로 올리면 될 것 같은데, 그죠? 예. 올릴 때 보면 이렇게 잘합니다. 다 잘라가지고 다 그대로 올렸어요. 그래서 아부신벨 원래 없었는데, 신해산 안 가면서 아부신벨을 집어넣은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뒤에도 물론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이제 사카라직도 나오는데, 그 책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어딘가 하면은 신해산 부근하고, 그 다음에 요르단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요게 강의 안 들어가 있죠. 안 들어가고 이제 자료만 줬잖아요, 그죠? 자료만 줬는데 그 잘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그 이스라엘 쪽은 그 예수에 관련되는 것이고요, 신해산 쪽은 출애굽기에 관련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전번에 한 2년 전에
성경의 체제와 뭐 구성인가 뭔가 이게 그 비디오 뜨는 게 있습니다. 세 편 그걸 보시고 답사를 가면 돼요. 그거는 단톡방에 유튜브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거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책 읽어보시면은 현장 가서 가이드 해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집트 문화사 두 번에 걸쳐서 다 얘기했습니다.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